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싸우는 식물 계속해서 제 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물과 동물 간의 관계인데, 원래 곤충도 동물이긴 하지만 그 곤충은 별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곤충은 별도로 한번 했었고, 오늘은 곤충을 제외한 동물, 그 중에서도 동물 중에서 특히 그 공룡 그리고 포유류, 이 두 종류의 동물이 식물과 관계를 갖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챕터는 쓰고 있습니다. 총 9개 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단락은 공룡과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단락은 포유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포유류 중에서 특히 초식 동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싸움에 거대한 적 동물의 등장은 그 식물이 커지면서 또한 그 커진 식물을 먹는 그 초식 공룡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써놨고요. 그 중에서 크게 그 먹느냐 먹히느냐의 관계랑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이 말의 차이가 묘한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서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동물은 아파토사우루스라고 해서 공룡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식물은 어떻게 공룡에 대항했을까 해서 쭉 나왔는데, 거대한 공룡에 대한 식물의 거대와 이 책의 작가는 그 공룡이 거대해서 식물을 자꾸 먹어치우니까 피하기 위해서 식물이 거대화되었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공룡이 거대해진 게 먼저일까? 또는 식물이 거대해진 게 먼저일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본 바로 추측된 것은 서로 같이 관계를 가지고 공생을 해가면서 같이 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책을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다른 책들은 설명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 많은 내용을 한 챕터 안에 쓰다 보니까 간단하게 해석을 했는지, 내가 그 뒤로 본 책들의 내용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서 나중에 다시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 식물들이 키가 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이 긴 대형 초식 공룡이 또다시 나타나서 그 중에 조금 전에 보였던 아파토사우루스, 좀 이따 보여줄 브라키오사우루스 등의 공룡이 이 식물들을 먹어치우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식물 거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 공룡이 먹기 때문에 피해서 키가 커졌다고는 하지만은 그 커질 수 있는 조건이 높은 기온,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주 높아졌고 기온이 높아서 식물이 아주 커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과 식물의 싸움은 그 식물 분류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인데, 공룡의 멸종은 이때까지 나온 이론 중에 하나는 소행성 충돌로 분진과 항랭화가 돼서 그 대대적인 멸종이 있었는데 그때 공룡도 멸종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속시식물이 거시식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공룡이 속시식물 소화효소가 부재되어서 먹을 게 없어서 많이 멸종이 됐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뭐라 그럴까, 그 공룡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어보다 보니까 다른 책들은 좀 다르게 많이 이야기가 돼서 이 부분도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속시식물을 먹도록 진화한 공룡 트리세라톱스라고 나와서 이런 모양의 공룡이긴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룡에 관한 내용은 조금 더 달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싸움, 유독 식물이 공룡을 쫓아냈다. 공룡 멸종 요인의 가설은 조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배워온 그 소행성과의 충돌 외에 그 식물 속에 알칼로이드, 즉 식물 용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공룡은 그걸 적응을 못하고 중독되어서 멸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조금 일치되는 부분은 그 인간 같은 포유동물은 그 알칼로이드를 독으로 보다는 조금 몸에서 그 적응도 하면서 썸맛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의 싸움에 결국은 공룡이 멸종되고 나서는 그 포유류가 이제 그 지구상의 그 주된 동물이 되었는데, 식물의 새로운 적으로서 포유류를 많이 얘기했는데, 포유류가 먹는 식물의 그 양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공룡하고 대비될 만큼 과연 큰 적이냐, 이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작가는 공룡 멸종 후 식물의 새로운 적으로서는 포유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거대화가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책을 작가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대기 중에 탄소가 농도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암석이 분해되는데 어떻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까? 당장에는 이해가 안 돼서 책을 찾아보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기후변동으로 식물 거대화가 중단된 부분은 작가가 이야기한 내용은 아니고 다른 책에서 발췌를 해서 조금 정리해둔 내용인데, 화산 분출 때문에 대기 중에 분출된 이산화탄소가 다시 제거되는 과정은 지표면에서 암석이 자연적으로 분해 및 용해되는 화학적 풍화작용을 거치게 된다. 작가는 풍화작용이라고만 써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는데, 풍화의 산소에 의해서 암석이 풍화되면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해서 탄산이 돼서 그 밑바닥에 깔아앉게 돼서 바다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우리 지구상의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나 다른 데서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는데, 그 바다의 풍화에 의해서 전에 없던 칼슘과 마그네슘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식물의 어떤 독 성분은 포유류한테는 작용을 좀 포유류 공룡보다는 포유류가 좀 더 훨씬 많이 적응을 하긴 하는데, 포유류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식물의 독에 대해서 바로 그 독을 이겨내는 힘을 갖추기보다는 쓰고 맛이 없으면 먹지 않은 걸로 피해가는 거기 때문에 곤충보다는 식물이 상대하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또 하는 행동이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그 포유류가 독을 감지해서 쓴맛을 느껴버리기 때문에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은 포유류가 이렇게 미각을 획득해서 그 식물을 먹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은 그 훨씬 더 곤충이나 이런 데 비해서 포유류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적응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또는 포유류는 미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식물하고 이렇게 공생을 좀 더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미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후각하고 구별을 하는데, 미각하고 후각하고는 거의 같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음료수 중에 콜라하고 사이다를 구별을 하잖아요. 먹어보면 사이다 맛하고 콜라 맛하고 다르는데 눈을 가리고 코를 막고 마시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아무도 콜라하고 사이다 구별을 못해요. 결국은 한번 실험해봐도 재밌어요. 저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구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제 오른쪽에 그림 그려놓은 것은 자몽을 그려놨는데, 자몽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사람의 맛 중에 오감이라 그러죠. 단맛, 신맛, 쓴맛, 그 다음에 짠맛, 그 다음에 단백질의 맛, 감칠맛, 이렇게 5개의 맛이 오미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그 매운맛은 그걸 매운맛을 느끼는 특별한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통증을 느끼는 세포가 매운맛을 느끼기 때문에 매운맛은 학문적으로는 맛에 포함되지 않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자몽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제일 독특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자몽을 먹으면 단맛과 신맛과 쓴맛을 3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과일 중에 이렇게 3가지 맛이 묘하게 맛있다고 느낄 만한 과일은 음식 중에는 전혀 없어요. 자몽만이 씁쓸한 그 맛도 맛있다고 느끼게 되고, 신맛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고, 단맛도 있고 해서 과일 중에는 맛 중에 3개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과일이 자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샜지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의 독을 극복한 초식 동물의 진화. 결국은 그 초식 동물도 그 식물 속에 있는 독을 극복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카카오, 양파, 대파는 개와 고양이에게는 독성 식물이 되어서 특히 우리 초콜릿 장난삼아 또는 재미로 개에게 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개나 고양이한테 주면 독으로 느끼기 때문에 인간은 대사가 가능한데 개나 고양이는 카카오 성분을 아직은 독으로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맛 이런 게 아니라 심각하게 토하고 개하고 고양이는 난리가 나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활에 접하지는 않는데 토끼는 그 알칼로이드 즉 아트로핀을 분해할 수 있도록 진화해서 마취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트로핀 자체가 마취 자체 쓰는 게 아니라 동공을 고정해서 눈동자가 안 움직이게 돼요. 아트로핀을 눈에 넣으면. 그래서 안과 수술을 할 때 항상 아트로핀을 먼저 넣고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아주 세세한 부분이라서 조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코알라라는 호주에 있는 동물은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산대요. 그런데 유칼립투스 잎은 냄새만 맡아도 그 다음에 모든 그 소독제나 많이 쓰이는 잎이라서 호주에 가도 많고 스페인에 가도 이 유칼립투스 숲이 엄청나게 큰게 되어 있는데, 코알라만은 유일하게 그 맹장 내에 세균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코알라 자체가 그 식물의 독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게 아니라 장 속에 있는 세균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식물의 그 유칼립투스 잎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못 했는데 사람도 우리 장 내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고, 그 미생물이 하는 작용이 많아서 우리 장 내에 미생물이 바뀌면 그 굉장히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내에 미생물이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식물과 동물의 싸움에 모든 식물이 유독 식물이 아닌 까닭은, 결국은 식물은 살아남으려면 그 동물을 계속 만들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떤 식물은 독 성분이 전혀 없는 식물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따져봤더니, 식물이 세균이나 병원균과 싸우려고 만드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항균 물질은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어서 광합성으로 쉽게 만들기 때문에
식물을 많이 만들지만은 알칼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질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질소는 그 식물이 광합성으로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뿌리혹 박테리아니 이런 거 하면서 질소를 섭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알칼로이드는 선택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진화라는 것도 경제성을 따져서 알칼로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줄기나 종자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나은지, 또는 포기하고 일부분은 먹히는 게 그 종을 유지하는 게 나은 건지, 결국은 식물도 진화를 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고, 이게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은 더 비용이 많이 들면 하지 않는 어떤 진화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지구 중에 이산화탄소랑 그 식물과 공룡과의 관계에 좀 차이 나는 점을 보기 위해서 먼저 그 식물과 동물을 떠나서 생물은 지구하고도 그 공진화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책이 지구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거를 쭉 정리를 하면 지구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쭉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지구의 생명의 탄생은 35억 년 전이라고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고 옛날부터 그렇게 배워왔었는데, 42억 년 전이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으로부터 갑자기 생명이 생겨난 게 아니라 생명의 전구물질, 우리 DNA, RNA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 리보솜이라고 해서 RNA만으로 만들어진 생명 전 단계의 물질이 있거든요. 그거 생성된 게 42억 년 전이라서 생명의 시효는 35억 년 전이 아니라 42억 년 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라는 정의도 그때까지는 과연 생명이 있다 없다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각양각색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1990년대 와서 이제 와서 생명이 무엇이냐를 생명이란 자력으로 살아가며 새로움을 도입하고 다윈의 진화를 겪을 수 있는 화학계이다. 제럴드 조이스라는 사람이 20세기 말에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대체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은 특히 식물이 지구를 변화를 시켜서 광합성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지구가 생겨났을 때는 그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굉장히 많았는데 산소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없던 이유는 산소는 굉장히 그 활발한 기체이기 때문에 그 산소가 생기기만 하면 주위에 있는 다른 원소랑 합쳐서 한 덩어리가 돼서 우주로 자꾸 날아가기 때문에 지구에는 산소라는 게 애당초에 없었는데, 식물이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서 지구에 널리 퍼지게 돼서, 그때부터 지구의 대기의 그 농도가 처음에는 0%였는데 약 6억 년 전쯤 되면 30%로 될 만큼 지구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져서 지구 생물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대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유지하게 됐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보다는 산소가 훨씬 많은 작용을 한다라고 책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키, 산소 농도, 산소 이런 책들을 읽어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였고요. 지나가는 얘기로 진화의 키, 산소 농도 이 책은 절판이 돼서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거, 우리 진화에 있어서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로 궁금해서 찾다가 그 중고 서적을 알려주는 곳에 봤는데 15,000원짜리 책이 현재 8만 원에 팔리고 있었어요.
어마무시하게 궁금해서 궁금증을 못 이겨서 사서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기는 하지만은 그중에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여기 나오는 버너 커브라는 게 나오는데 그 초창기를 빼고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즉 이 100만 년에 100이니까 억 년이 되거든요. 단위가 1억 년부터 6억 년 사이에 대기 중에 탄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소 농도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산소 농도는 약 21%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20% 근처, 초창기에는 지구가 생겨났을 때는 0%였는데 많이 바뀌어서 최고로 많이 갔을 때는 30%에 가까워졌다. 20%쭉 유지하다가 3억 년 전에는 이게 30% 가까이까지 많아졌다가 지금은 20% 유지를 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이따 얘기할 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식물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식물이 활성화되느냐 또는 줄어드느냐 이런 거는 이산화탄소 농도랑 많이 좌우가 돼서 이게 약 5.5억 년 전 이게 그 폐렴기, 즉 석탄기의 시작 단계인데 이때에 식물이 커져서 그 양치식물이나 거시식물이 우리 공룡에 관한 영화를 볼 때 나무들이 굉장히 키가 높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해당되는 식물의 키가 요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0%에 가까워져서 식물들이 광합성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키도 커지고 그렇게 해서 식물이 많이 번성을 했다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원래 상태로 확 줄어들게 되고 나서부터는 식물이 그 큰 식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은 식물들이 결국 지층에 파묻혀서 석탄이 되는 겁니다. 식물이 갑자기 죽어서 대량으로 갑자기 멸종이 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석탄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식물과 달리 동물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 산소 농도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산소 농도가 30%에 가까워졌을 때 동물들이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 당시가 주라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 공룡 이야기할 때 주라기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식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식물과 동물은 각기 대형화 시기가 한 번씩은 거치게 됐는데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을 때가 식물이 많이 번성을 했을 때고 그 다음에 공룡과 같은 대형 큰 동물들이 많아 나타났던 게 요 시기가 돼서 오히려 그 대형화 시기는 각자 있었던 거고 그 공룡이 자꾸 먹어치우기 때문에 식물이 대형화됐다. 그거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책을 여러 권을 통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론이 더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분을 줄여서 쓰다 보니까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가 진화라는 게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을 먹어치움으로 해서 금방 바뀌었다. 그건 아닌 것 같이 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대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설명할 때 제일 처음으로 듣는 얘기가 기린이 점점 많은 나뭇잎을 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서 커졌다고 하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는 쉽긴 하지만은 아마 그거는 90% 정도는 틀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린이라는 키 큰 동물이 나온 시기도 이렇게 달라진 시기랑도 맞추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산소 농도가 확 줄어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공룡을 위시해서 대형 동물들이 이 시기에 다 많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 20% 정도 현대에 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얘기가 너무 길어서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국은 식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식물이 그 광종합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산화탄소로부터 이산화탄소에 있던 산소 2개가 산소가 된다라고 이때까지 다 배워왔는데, 요즘 나오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 이산화탄소는 그러니까 저 육탄과 설탕을 만드는데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식물이 빨아들이는 물 또는 그 조류가 바다 속에 있는 물이 빛에 의해서 광합성에 거쳐서 산소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식물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설탕으로 바뀌고 물은 산소로 바뀌는데, 공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산소가 나간다, 이거는 공기만으로 보면 되지만 결국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흡수한 물로서부터 생성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광합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면 물속에 똑같은 산소인데 양자가 다른 산소를 집어넣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산소 원자는 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 원자는 설탕을 만드는 데 다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느낀 결론은 모든 진화는 공진화다 라는 걸 배우게 됐고, 그래서 공진화를 찾다 보니까 모든 진화는 공진화라고 아예 책으로 한 권 내놓은 것도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내가 배운 진화에 의해서 나름으로 진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진화에는 무조건 진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4가지 요소가 맞아졌을 때에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즉 필요, 예를 들면은 곤충이 나를 먹는다, 그럼 내가 살아남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있어야 진화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커져야 된다든지 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산소 농도나 이렇게 뭔가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결국은 되는 게 아니다. 진화는 어떤 필요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행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야 되니까 진화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억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진화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도 진화의 한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사람이 나무도 지금도 올라갈 수 있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다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긴 하겠지만, 그걸 다 갖추려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많이 먹어야 되고, 결국은 진화라는 거 하기도 비용과 효과를 따져서 효율을 따지는 그 모든 과정에 겹쳐서 하나의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나는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재밌긴 한데, 한 번도 책에서 보지 못한 내용이지만 진화는 이렇게 4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요, 손 선생님이 이제 뒤에 부분인데요. 앞에 이제 공용 이야기랑 광합성 이야기랑 뭐 진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일단 뭐 이제 가시 많은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이랑 가시랑 둘 다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그 독이랑 가시랑 둘 다 가지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초원에 사는 식물들,
이제 뭐 경쟁자가 없잖아요, 식물들이. 그러니까 친구를 이겨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초원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초원이니까 초식 동물인 것 같은데 못한 것 같아요. 초식 동물의 이제 반격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초원에서 사는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시 식물이랑 속시 식물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가시 있는 식물에 대해서 초반에 조금 나와가지고 제가 그 식물들의 가시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와봤고요. 첫 번째는 장미의 가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카시라고 합니다. 당매자, 그리고 이건 찔레, 해당화. 그러니까 다 가시가 있는데 가시 모양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 이야기 뒤에도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제 뭐 가시로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가시가 생겼다고 이제 이 선생님은 보고 계시고요. 가시는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서 진화를 한 거다. 그래서 숲이 가지, 뭐 아니면 줄기나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미나 두릅나무 혹시 아세요? 두릅나물 아시죠? 그거 저 어릴 때 막 산에서 따본 기억이 나는데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막 엄청 아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숲이 그러니까 나무 겉에 껍질이 변해서 이제 그 가시가 된 거는 장미랑 두릅나무가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쥐엄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쥐엄나무는 이제 가지가 변해서 이렇게 가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탱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되게 어릴 때 기억인데 고동 같은 거 사 먹을 때 이 탱자나무 가시로 이렇게 빼먹어 본 기억 있으세요? 저 너무 오래된 사람이니까 이렇게 길에서 파는 거 내가 쫄라가지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이 가시 요게 이렇게 거기 막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동네만 있었나? 그 탱자의 이제 이 가시는 줄기에 있는 그 잎이 변해서 생겨난 그런 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한 것도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선인장이 보통 건조한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동물들한테 잎을 먹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시가 발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악기를 내쫓는 가시의 수수께끼 뭐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기는 한데요. 호랑가시 나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 있어요. 근데 호랑가시 나무는 이게 겨울에도 초록색을 유지하는 상록수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자를 썼는데 혹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겨울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히이라기라고 읽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도 파란색 나무다, 초록색 나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자가 요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록수라 가지고 겨울에서도 이제 생명력이 막 넘치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악기를 못 쫓아오게 하는 식물로도 이제 유명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보통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얘는 상록수기 때문에 동물들의 표적이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잎을 가시로 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얘가 노목이 되면 나이가 늙으면 이제 가시가 이렇게 싹 줄어드나 봐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는 나도 어릴 때는 쌈딱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가시를 이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요즘 많이 착해졌구나 생각을 하면서 식물이나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그 이제 이 호랑가시나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동물들한테 잎을 먹힐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시를 조금 없애고 가시는 뾰족뾰족하니까 면적이 작잖아요. 근데 이제 가시를 없애면서 둥글하게 만들면서 잎의 면적을 조금 크게 해가지고 강합성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이제 입춘 장식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아마 악기를 내쫓는 가시의 수수께끼 이렇게 달린 것 같은데요. 일본에 가끔 그 입춘 되면은 요게 정어리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와시라고 하는 생선인데요. 되게 좀 냄새가 많이 나요. 등푸른 생선 같은 거라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냄새랑 이 가시, 식물의 가시, 그리고 이거 고추 이렇게 달아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은 뭐 나쁜 애군을 막아주고 뭐 그 바이러스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그런 의미로 여기 붙여 놓는다고 해요.
저도 몇 번 보긴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독과 가시 둘 다 가지고 있는 식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쐐기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쐐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쐐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기에도 가시가 있고 잎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랑 잎에 가시가 있고 요 밑에 심지어는 독주머니도 달려 있대요. 그래서 가시로 물리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못 오게. 그러면서 독을 딱 주입하고 화학적으로도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물리적, 화학적, 복합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춘 아주 똑똑한 쐐기풀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의 다 방어 체계를 갖춘 식물이 잘 없다고는 하는데요. 이 쐐기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식 식물도 이 쐐기가 있는 곳에는 잘 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초식 동물들한테도 위협적이고요. 그 찔리면은 알러지 발진이 막 온몸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진마신이라고 하는 게 막 몸에 알러지 나는 걸 진마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쐐기의 이름이 진마래요. 그 저도 처음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알러지가 심하게 올라오고 해롭다는 이름이 거기서 왔나 봐요. 알러지 이름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원에 사는 식물의 진화. 예, 여기 벽과 식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 벼의 특징에 대해서 그냥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아마 보시면은 뭐, 그렇구나 아실 것 같고요. 초원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도 없고 다른 식물도 없으니까 항상 이제 동물들한테 먹힐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라든지 말한테 항상 뜯겨 먹힐 위험이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초원에 사는 식물들은.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랑 경쟁해서 내가 살아나는 방법보다 그냥 초식 동물한테서 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진화한 것이 벽과 식물인데요. 뭐 쌀, 밀, 옥수수 이런 걸 말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부분은 씨 부분을 이제 벼나 옥수수나 뭐 밀이나 다 이제 그 밀이 맥이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먹고요. 근데 잎은 되게 막 거칠고 뻣뻣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혹시 그 벼잎 이렇게 만져보신 분 있으신가요? 되게 거칠고 잘못하면 이렇게 딱 빌 정도로 막 가시 같은 것도 나 있고 그러는데요. 책에서는 억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억새풀도 되게 억세고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거칠고 뻣뻣한 그 성분이 이제 유리의 이제 성분이기도 한 규소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규소 성분을 600만 년 전부터 몸에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뻣뻣하기 때문에 소화시키기도 어렵고 뭐 식물들이 쉽게 먹기도 어렵고 뭐 그런 특징이 있어서 벽과 식물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초식 식물들은 얘네들이 못 먹으니까 점점 멸종의 길을 가게 됐다. 뭐 이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제가 가장 재밌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초식 동물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식 동물의 반격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처음 부분에 그 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일반 독자들이 읽기 쉽게 이렇게 써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벽과 식물이 그런 식으로 동물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진화를 했다. 자, 동물들은 어떨까 봐봐. 그래서 벽과 식물들을 먹지 못하면 뭐 소라든지 말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는 거기에 맞도록 진화를 했는데요. 그 소는 위가 4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소의 이 부속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소의 4가지 위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일단 위 모양이고요. 4가지 위의 모양이고 요게 이제 수요 미식회 텔레비전에 나온 걸 누가 캡처해서 놔뒀더라고요. 그걸 갖고 왔는데 아주 쫄깃쫄깃한 부분 이게 양이고요. 제가 화면을 크게 하면 크게 나오나? 네, 이게 양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막 벌집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벌집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번째 위고요. 세 번째 첫엽 아시죠? 저 어릴 때 이거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첫엽이 세 번째 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막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이제 소가 막 풀을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용적이 크고 풀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양은 엄청 이제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로 이 풀 같은 억센 풀을 막 분해시키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발효통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미생물로 조금 분해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위를 거쳐서 두 번째 위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되새김질이
일어나나 봐요. 소가 왜 막 풀 먹고 나면은 이렇게 옆으로 막 드러 누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나 보더라고. 되새김질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음식물을 다시 올려가지고 너무 질기니까 그걸 다시 이제 막 씹어가지고 먹나 봐요. 그래서 벽과 식물들을 소화시키고요.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되새김질 했다가 요 두 번째에 가는데 두 번째는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하거나 그런 역할은 하지 않고 다시 되새김질로 올리거나 네 번째로 보내거나 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의 양을 여기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진짜 이 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위는 네 번째 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위액을 분비시켜서 여기서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막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뉴질랜드산 양이고요. 뉴질랜드 그러니까 소에서 나오는 양 첫 번째 위고요. 한우에서 나오는 거래요. 근데 이 차이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국 한우 같은 경우는 사료를 먹잖아요. 옥수수 사료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위가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방목시켜가지고 거기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산 양이 이렇게 크다 이러더라고. 근데 저 옛날에 어디 막 식당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은 왜 국산이 없고 뭐 다 수입산이에요 물어보면 뭐 외국산이 커요 막 위도 커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인가 하면서 들었는데 그리고 초식 동물 다른 초식 동물인 염소, 양, 사슴, 기린도 반추동물이라고 해요. 다시 올려서 소화시켜서 다시 내리고. 그리고 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가 많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맹장이 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맹장에서 미생물로 이제 이 섬유질을 억센 섬유질을 많이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토끼도 맹장이 되게 발달에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쪽 부분은 자세를 낮춰서 자신을 지키는 벽과 식물의 방어 전략, 뭐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동물에게 먹혀도 견딜 수 있도록 이제 몸을 낮춰서 자신을 지킨다라는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식물 같은 경우에 동물한테 먹혀버리면 더 이상 생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장점이 이렇게 다 크는 부분이 위에 있으면은 먹혀버리면 이제 걔는 더 이상 못 크는데 얘는 똘똘하게도 이제 생장점을 아래로 보냈나 봐요. 뿌리 근처로. 그래서 이제 진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통 식물들은 생장점이 끝에 있어가지고 높이 성장을 하는데 얘네는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분월 방식으로 계속 증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하나 있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줄기를 많이 이렇게 증식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분월.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보면은 막 엄청 이게 많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밑에 부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식을, 그러니까 늘려나가나 봐요. 그걸 분월이라고 하고 분월로 증식하면서 잎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9월이 되면 이제 수확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역경을 이용하는 벽과 식물의 비법. 이것도 진짜 재밌었는데요. 저희 집에 잔디가 아주 조금 있어요. 근데 관리하시는 분이 자주 잘라주면은 잡초가 안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를 읽고 그렇구나 하고 알았는데 벽과 식물은 아까 생장점을 낮춰서 자기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뿌리 근처에 생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깎으면 깎을수록 잡초는 이제 생장점이 위에 있으니까 얘는 죽어버리고 잔디는 밑에 있으니까 그냥 계속 번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고요. 근데 이제 베이면 베일수록 생장점이 있는 그 곳까지 삐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생육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잔디는 자주 깎아줘야 된다. 그리고 잡초는 뽑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다른 데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 많이 쓰는 잔디는 양잔디랑 한국잔디 뭐 이런 게 있는데 골프장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는 뭐 잔디들인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잔디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고 겨울에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책에도 나와 있는 잔디 종류가 보니까 하나는 양잔디고 하나는 이 버뮤다 잔디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잔디 종류에 따라서도 겨울에 이렇게 누렇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손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후루룩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는 식물이 동물에게 이제 그런 먹힌 이야기를 했는데 얘도 이제 똑똑하니까 먹히고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식물의 진화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요. 뭐 지금 이제 속시식물이 제일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거시식물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속시식물 있고 여기 거시식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치식물 더 오래된 거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뭐 선태식물, 균류, 조류, 남조류, 세균. 남조류 우리가 그때 했던 게 나와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요. 아까 선 선생님이 설명하셨는데 속시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이 막 멸종해가던 그 시기, 백악기 말기인가요? 그때 생겨났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거시식물이랑 양치식물이 있었고요. 양치식물은 이제 특징이 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치식물은 지금도 되게 습한 곳에서만 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 물이라든지 아주 습해야지 번식이 가능한 게 양치 식물이고요. 그래서 인간도 양치 식물도 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정자랑 난자랑 만나기 위해서도 정자가 막 헤엄쳐 간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화 과정,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막 가장 큰 난제가 바다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다 환경을 육지에 얼마나 이렇게 그쵸. 바다의 환경을 육지가 얼마나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그러니까 물이 있어서 가능한 게 물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얘가 진화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 그래서 육상에서 이제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아주 큰 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 책에 되게 많잖아요. 이 책에도 이제 진화 과정에서 가장 큰 힘든 거는 이제 바다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거다. 극복하면은 또 다른 이제 진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거시식물의 등장인데요. 이제 거시식물이랑 속시식물 둘 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책에서는 되게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거시식물이고요. 요게 이제 속시식물이 이제 어떻게 속시식물이 어떻게 종자로 되는지 발화하는지 뭐 발화하는 과정에까지 수분, 수정, 발화 요 과정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속시식물이죠. 그래서 책에는 소나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 솔방울이 있고요. 여기에 화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솔방울 사이로 이 꽃가루 화분이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가지고 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발화를 하기까지는 1년이 걸린대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진화한 애가 이제 속시식물인 거죠. 사실 되게 쬐끄마니까 이거를 좀 잘 설명해 주신 저는 이제 속시식물이 책에서는 이제 거시식물의 등장 이후에 속시식물의 등장이 아주 혁신적이었던 건 거시식물은 수정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서 속시식물은 속도가 뭐 몇 시간, 뭐 하루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짧기 때문에 수정하는 기간도 짧고 성공률도 높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시식물의 소제목,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속시식물은 미씨 보호를 위해서 미씨 주위에 씨방으로 감싸고 건조한 조건에서도 견딘다. 그리고 미씨를 지키려는 씨방을 비대하게 해서 열매를 만들고 동물과 새에게 먹이로 제공하고 있는데 식물은 동물이나 또 이렇게 뭐 동물이나 새에게 먹이를 주고 동물이나 새는 씨를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속시식물과 거시식물에 대한 뭐 구분을 위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시식물의 소나무인데 솔방울인데 제가 솔방울이 어디 꽃이라고 봤던 것 같아서 이게 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게 논란이 되게 많은데 아, 과학계 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꽃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아, 그러시. 그렇군요. 근데 쉽게 말해서 뭐 그걸 꽃이라고도 표현할 네네네네. 그래서 이 거시식물 얘는 지금 여기 미씨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는 이제 씨가 미씨가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속시식물은 이 안으로 씨방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뒷부분에서는 지금 이 5장 뒷부분은 되게 뭐
재미있었는데요. 이 식물의 신호, 뭐 신호등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초록색은 멈추라는 거고 빨간색은 가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과일이 좀 익으면 뭐 빨갛다는 거는 뭐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익은 열매는 빨간색이고 이건 멀리서도 인식되기 위해서 쉬운 색을 선택한 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약간 식물이 의도해서 그렇다고 표현한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난 덜 익었기 때문에 쓴 물질을 지금 갖고 있고 녹색인 거야라고 식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재밌기도 하면서 독특한 표현인 것 같은 맞나? 뭐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익은 열매는 녹색이고 눈에 띄지 않는다. 씨가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먹히면 곤란하기 때문에 쓴맛 물질을 뭐 축적하고 있다. 그게 뭐 우리가 많이 먹는 그 떫은 감은 타닌이라는 성분, 그 다음에 녹색 여주는 모모르데신 카란틴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가 익으면 열매색을 이제 붉은색으로 바꿔가면서 제철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이 씨앗을 옮기는 그 운반책을 동물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 포유류가 아닌 그런 어떤 동물이 아닌 새를 선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이 진화상 시력이 퇴화했다. 그래서 색상을 인식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빨간색 뭐 이런 뭐 녹색 이런 거 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포유동물의 이빨이 이제 좀 강하기 때문에 씨를 부술 염려가 있고 아까 토토로 선생님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내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다 보여줘서 제가 엄청 반성을 했어요. 아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무튼 이 포유동물의 긴 소화기관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씨앗이 그렇기 때문에 이 포유동물보다는 식물이 새한테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이렇게 자기의 그 종자 씨앗을 퍼뜨렸다. 그 새는 이동 거리도 멀고 통째로 이 열매를 삼키기 때문에 그 씨앗 모양을 뭐 지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화기관도 짧고 씨를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재밌었는데 그 붉은 열매 그 식물이 붉은색을 띠는 건 먹어주었으면 한다는 신호다. 그런데 왜 고추는 매운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고추는 먹어줄 상대를 엄선했는데 그게 새인데 새는 매운맛을 못 느낀다. 미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추의 씨를 운반하기 좋은 동료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앙코르 석공 선생님께서도 그 신맛, 단맛 뭐 이 부분 자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그 감이 우리가 이제 감이 그 일찍 따면 떫은데 그 떫은 감을 그 나무에서 좀 이렇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얘가 이제 익으면서 떫은 맛을 단맛으로 변하는 게 돌연변이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귤이나 아까 말씀하신 자몽 이런 것들의 그 신맛은 식물들이 먹히지 않으려는 얘네들의 국리다, 뭐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레몬의 신맛은 익어도 사라지지 않는데 인코와 앵무새는 이 레몬 열매를 먹어서 씨를 퍼뜨린다. 그러니까 레몬의 동료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혔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아까 그 고추의 씨앗을 새가 퍼뜨린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남천 열매라는 게 있대요. 이게 아마 얘가 남천 열매거든요. 이 빨간 애가. 근데 이 친구가 약한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자는. 새가 너무 많은 양의 열매를 한꺼번에 먹으면 그 종자를 퍼뜨리는데 뭔가 좀 더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새가 아니면 여러 번에 나뉘어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독성을 함유해서 한꺼번에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씨앗을 퍼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숭아 열매 한가운데 있는 게 씨가 아니라 핵이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과일의 일부가 단단하게 변화한 것이고 이
그 단단한 그 핵 안에 진짜 씨인 도인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이 이 과일의 종자를 옮겨주는 것은 좋은데 소화기관에서 소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딱딱한 그 껍질로 둘러싸여서 지키는 게 이 씨방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복숭아나 그 사과 이런 것들 장미과 식물들은 장미과 식물들은 과일을 먹게 해서 종자를 퍼뜨리는 획기적인 전략을 식물 진화에서 처음으로 채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저는 사과가 혼혈배라고 해서 몰랐던 사실인데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전혀 몰랐어요. 여기 보시면 감이나 그 복숭아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는데 아래에 있고 그 꽃받침 위에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데 사과는 꽃받침이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는 그 까만 뭐 있잖아요. 걔가 꽃받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형태가 다르죠. 이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탁이라 불리는 꽃받침이 씨방을 감싸듯이 하면서 굵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얘는 진정한 열매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나 매실, 여기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숭아나 매실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핵, 요거와는 달리 사과는 종자를 우리가 안 먹는 그 단단한 그 심이, 그게 이제 씨방, 그렇다고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마지막에는 나오더라고요. 식물의 풍년과 흉년의 전략이라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물에게 씨앗 자체를 먹게 해서 종자를 퍼뜨리는 식물이 있는데 상수리 나무나 졸참나무의 그 도토리들인데 다람쥐가 겨울 동안에 도토리를 모아서 일부러 감춰둔다. 근데 이 다람쥐가 건망증이 심해서 씨앗을 감춰두고도 찾을 수가 없어서 걔네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뭐 자라나면서 나무들이 이제 멀리 퍼져나간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다람쥐가 하루에 200개를 숨긴대요. 도토리를. 근데 그 중에 95%도 못 찾는데요. 95%나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숨기고 진짜 건망증이 그냥 건망증이 아니라 심각한 건망증인데다가 그래서 어떤 영상에는 다람쥐가 숲을 살린다는 뭐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다람쥐를 많이 좀 그리고 식물은 풍년과 그렇게 식물이 근데 이거조차도 식물이 유도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식물이 풍년이나 흉년을 마련해 갖고 도토리가 부족한 흉년에는 쥐나 다람쥐가 이렇게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풍년에는 도토리를 대량 생산해서 다 먹지 못하고 남기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풍년과 전략을 오락가락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풍년이랑 흉년이 날씨의 원인, 기후의 원인이지, 이게 정말 식물의 전략이 이렇게까지 작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 보온에 사는데 이 보온 대추가 유명한데 요번에 대추가 처음으로 그 대추가 60% 정도의 수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수확률이 60%라 해서 지금 축제 기간인데, 보통은 축제를 엄청 성대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성대하게라는 거는 진짜 모든 과수원에서 다 나와서 거기에서 막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팔았었는데, 나눠줄 게 없대요, 지금은. 그 정도로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이제 흉년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래서 뭐 날씨가 기후 이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했는데 그러면 혹시 식물들이 이렇게 했나?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라도 좀 더 이게 올해는 흉년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풍년이 될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